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오늘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예, 있었습니다. 한 주 쉬었다가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원장님 이 수능 네. 녹화하는 날이 지금 목요일인데요. 수능 시험을 치는 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 출근들도 늦게 하고 네. 또 이 수능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초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굉장히. 자, 그 원장님 자녀분에는 오늘 뭐 수행 없습니까? 예, 예. 앞으로 시험 없습니다. 실내 다 네. 쳤습니까? 예, 예. 다행이시네요. 근데 이 수능을 지금 오늘 예, 예. 이거 이제 보내고 예, 예. 이제 여기서부터가 초조하기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겠죠. 이제 앞으로 뭐 한 두어 달, 석 달 네, 동안 계속 초조함에 이렇게 네. 젖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럼 부모들한테 좀 한마디 마음을 위안을 위한 팁을 좀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게 이제 어떤 팁이 있다기보다는 예. 이제 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다들 바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또 세상 이치니까. 예.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저기 잘 알아보셔서 성적 잘 맞춰서 다들 다 합격하시길 빕니다. 예. 그런데 이 결과가 원래 그 원하던 목표에 예, 예. 이렇게 부합되는 사람보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그랬을 때 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어떤 욕심입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보면은 이거 아니면 인생에 이거 아니면 없다. 이거는 꼭 달성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서 살아보니까 그런 건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다 그 다음 그거 지나가면 다들 잘 살게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공부는 자식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식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정에서 주는 것이 예. 중요한 초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시험이 안 돼서 이제 못 가게 됐을 때, 그게 또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맺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진로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 과정 때문에 나중에 한 20년, 30년 뒤에는 그때, 대학 시험에 실패해서 오히려 더 나중에 더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국의 부모님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 별다른 지하 자원도 없고 네. 자산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고도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인적 자원이 뛰어나서다. 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유독 이 한국 사회에서 네. 이렇게 교육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인근 나라를 보면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만큼 이렇게 심하게 집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유교가 지배했던 지역들이 대부분 교육열이 강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산업공상에서 사만 대접받았던 시절 아닙니까, 유교가. 그래서 과거 합격을 하면 인생이 바뀌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왔었고, 게다가 이제 6.25가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살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도, 오직 신분 상승의 제일 중요한 통로는 결국은 교육 아니었습니까? 교육만이 하층에서 상층부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절실히 잘 알고 있어서 그랬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이 결국은 그 교육을 잘 시켰던 자식들의 대부분도 그 상층부로 가는 경험들을 지금 현재 부모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그 학교 교육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 시험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그 여러 가지 통로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하에서 대학 입시를 다변화시켰는데 이것들이 불법의 원상, 그러니까 그 오히려 특권층의 자식들을 뒷꽁무니로 뒤로 집어넣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이 부분은 뭔가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런 그 수시 체제를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옳은 말씀이고요. 네. 자, 수능의 노력과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노력과 결과가 불일치한다. 네, 네. 그래서 그 노력보다도 오히려 부모의 네. 여러 가지 로비력이나 정보력, 네. 재력 네. 이런 것들이 학생부나 무슨 또 입학사정관, 네. 수시 이런 행태에 반영이 된다는 거 이번에 숙대 사태에서 네. 입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한 게 한국 분들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 다른 부분에서 조금만 불공정하거나 하면 난리를 치어요. 네. 그런데 왜 하필 자신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교육 문제에 1위가 그렇게 센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희한한 제도로서 왜 붙었는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네.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공정성을 훼손시키는데도 네.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촛불로 안 나타나느냐. 정유라가 말 타고 간 걸로는 엄청 흥분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거는 이렇게 지금 그게 이제 조직화가 덜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밑바닥에서 끓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서울의대 교수가 예. 고등학생인 아들을 논문을 자기 논문에 이름을 넣어줘가지고 예.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서울의대 들어갔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런 식의 편법 이런 것들이 가능한 입시 제도는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의 네. 딸도 서울 미대로 갔다가 네. 그다음 로스쿨로 갔다지 않습니까? 그때는 법대로 법대로 전가했죠. 예, 그때는 로스쿨 전에. 법대로 간 사례가 그 사람 한 사람뿐일 겁니다. 편입이 안 돼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이 편법적이고 기득권이 신분 세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입시 제도를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로스쿨도 그런 거고요. 네. 그러면 대중들은 한마디로 현대판 음서제도, 양반의 자제가 그렇죠. 별 노력 없이 또 배설을 누리고 네. 이런 식으로 사회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가 말 타고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이 잘못된 거지만 하나의 예라면 그때 그렇게들 분노했으면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광범위한 분노가 조직화되어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네.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십몇 년을 이렇게 더 심하게 불공정하게 만들어 가는데도 전부 침묵을 하고 이 제도에서 그냥 도전을 하고 좌절하고 이 일을 반복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는 실제로 보면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예, 단체전 금메달 땄죠. 마장마술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대학에 입학하는 거는 금메달은 입학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절차상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크게 됐는데 그 정유라 사건을 문제시 삼았던 세력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조직화 시켜서 움직인 그룹이 존재를 했고,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화가 안 된 상태로 각자 이렇게 움직이는 그 학부형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힘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들어가 본 그 커뮤니티 이런 그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분노의 조직화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동력이 좌우돼야 분노가 그렇죠. 조직화되지, 그냥으로는 분노가 잘안 조직화 돼요. 안 된다라는 게 예, 예. 그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민노총처럼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점거하고 그렇게 과격하게 법치를 무시하는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룹이 존재해야지 그게 그 목소리가 크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그 우리 그 우파 시민들은 대부분 법치를 존중하고 불법적인 그 주장을 안 하는 쪽이기 때문에 더 목소리가 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신분 상승이나 네. 뭐 부자가 된다거나 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을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단념을 해요. 네. 일본에도 무슨 사토리 세대라고 달관, 네. 달관 세대라고 네. 하는데, 우리도 요즘 이제 이게 소확행, 네. 작지만은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자, 이 한 사회가 이렇게 위로 가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냥 말로는 달관인데 네. 그 달관하고 싶어서 달관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네. 그냥 포기해버림으로써 자기의 욕망을 없앰으로써 현실에 안주하자, 네. 현실에 만족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그 사회에 네. 전체적으로 미치는 이 대중의 정서에 대한 효과는 어떨 거라고 봅니까? 서로가 막 경쟁하거든, 치열하게 경쟁하고 위를 향해서 가든. 실제로 경쟁은 정상적으로 경쟁의 룰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쟁을 권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편법이 판치는 경쟁 구도가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그 좌절감이 더 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무리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도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공정한 룰에 따른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가 굉장히 그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편법이 행행하고 그 어떻게 부모의 그 정보력에 의해서 어느 대학을 가는지가 좌우되면, 그러면 그 김동연 총리도 실제로는 그 집이 가난해서 굉장히 힘들게 나중에 야간 대학 나오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또 저기 행정고시 시험도 합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리더들 그룹은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힘든 구조가 돼버린 거죠, 지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법 개통도 문제가 생긴 게, 그 법조계에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 또 그 로스쿨을 나와서 이름이 있는 명망이 있는 로펌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고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변호사가 돼도 그 수임되는 조건이 틀려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수련 받은 게 틀리기 때문에. 이런 체제는 더 이상 저는 다음 우파 정권이 장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최근에 하나 좀 대비되는 비참한 사건이 이렇게 이제 종로에 국일 고시원이라고 불이 나서 7명 이렇게 돌아가시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짜리 방에 이 인생을 걸고 사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
결국 그분들의 삶은 일용직이 있을 때까지는 그런 방에 살지만 언젠가는 몸이 고장이 나서 이제 그걸 못 하게 되면 이제 네. 노숙자나 그렇죠. 행여 환자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한 이틀 지났는데 불이 나서 가족이 7명 중에 3명만 나타나고 4명은 안 나타났다. 나중에 또 나타나시겠지만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이 네. 돈이 없고 실패한 이 중장년 남성들은 네. 가족에게서도 버림받고 그렇죠. 또 사회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 이면의 우리가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시에서 해주겠다 했는데 네. 주인도 유명한 사람이더만요. 백신 네. 비소 백신 네. 회사 그 또 고시원 한다라는 업자한테 임대를 해줬고 네. 업자 입장에서 하려니까 주인이 이제 그걸 하게 되면 5년 동안인가 임대료를 못 올리고 용도 제한이 있어서 그걸 또 반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은 뭐 건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큰 거대한 회사까지 있는 거 보니까 네. 자기의 그냥 하찮은 재산 중에 하나인데 그게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안 죽어도 될 이제 목숨들이 7명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주인이 반대한다고 설치를 못하는 법률이나 이 정부의 그 행태도 좀 웃기는 이야기고. 네. 그런데 결국 우리 좀 하드보일드하게 이야기하자면 돈이 없는 사람의 목숨은 그는 정말 하찮은 개죽음도 그냥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사회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물주 입장에서 지금 그 건물주 거꾸로 건물주가 그런 자기 자식이 그런 고시원에서 공부하다가 생명을 잃었다면 어떤 생각이 마음이 들지 바꿔서 생각해 보면 확실한 답은 나올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건물을 세를 주면서 그 시에서 돈을 보태서 그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는 것마저도 반대하는 거 보면 이 분은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전국에 15만 명이래요. 네. 자,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열악한 네. 시설에 사는데, 근데 이제 이게 불이 잊을만 하면 자주 나요. 그렇죠. 고시원이라는 게 워낙 건물도 낙후되고 환경도 열악하고 네. 또 나면 또 큰 사고로 또 많이 연결돼요. 이거 비슷한 게 요양병원에 얼마 전에 전남 잠성에서 몇 년 전에 나서 40~50명이 이렇게 다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또 저기 밀양에서도 밀양에서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우리 사회의 마지막까지 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사실상 뭐 가정에서 요양병원에 맡긴 사람들 또 고시원 이제 거주지로서 막장까지 가서 달리 출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죽음은 그 뭐 세월호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그건 뭐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건 슬픈 죽음이고 이렇게 고시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잊어도 좋은 죽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게 저는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지금 현재 이용한 세력들이 그거를 몇 년째 그 세월호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그걸로 실제로 그들의 죽음을 실질적인 그 상황을 이미 이야기가 증명이 돼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게 사고가 났다라는 게 알려졌음에도 지금도 진상 조사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밀양이라든지 어떤 그 요양병원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 가족들이 지금 진상조사 하자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 세월호는 정치
세력이 그걸 이용하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때 당시에 생중계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의 그 분노가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그 분노가 큰 거를 그 좌파 정치 세력에서 그거를 꽉 움켜쥐고 그걸 몇 년째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물에 빠져서 숨져가는 고등학생들의 죽음은 참담하고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멀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의 죽음은 전혀 안타깝지 않은 것인가. 또 제천에서 목욕하러 갔다가 목욕탕에서 이게 제대로 이 소방서가 대응도 하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깝지 않은 것인가. 또 이번에 이 고시원에서 죽은 분들, 그분들의 죽음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 미세하게 마이크로로 카메라를 갖다 대서 상상을 해보면 그분들 또한 나오려고 온갖 그렇죠. 안간힘을 썼을 거고 또 창이 있는 4만 원을 더 준 창이 있는 데 들어간 분들은 높은 빌딩이 아니니까 창틀을 뜯어내고 창 밖으로 일단 고개만 내밀면 밖으로 뛰어내리면 그야 뭐 발목이나 좀 접지를 거고 근데 4만 원이 없어가 창이 없는 집에 간 사람은 그거 안 깨지니까 콘크리트가 그러니까 가스에 질식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그렇죠. 돌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사회적으로 왜 디테일하게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 안 되는 걸까? 그러면 그 가족들 7명의 가족이나 10명의 부상자들의 가족은 왜 일치해 가지고 정부가 이걸 잘못했다. 왜 이걸 빨리 불을 진압하지 못했냐. 왜 스프링쿨러가 없는 걸 임대를 시켰냐. 정권의 잘못이다. 우리 아버지 아들의 죽음은 정부가 보상해라. 이렇게는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파 정권이 잡고 있을 때 어떤 그 안전사고가 생기면 바로 그 민변이 뛰어듭니다. 예. 민변에서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 피해 당한 가족들을 조직화를 시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근데 좌파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붙는 세력이 없어요. 그 피해받은 가족들을 서포트하면서 그들을 하나로 뭉쳐서 정부에게 요구할 걸 요구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의 진행이 항상 그냥 조용히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제일 처음에 뭐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뭐 안전한 나라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나라가 왜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과적 아닙니까? 과적에다가 사람들을 많이 실은 거. 근데 아마 지금도 그 과적을 못하게 하려면 그 해운사가 망해야 되기 때문에 과적을 아마 허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요금 현실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해운사는 배를 운영하면서 그 이익을 얻어야지 그 회사가 망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법규 그대로 하면 망한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그 해운 산업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요금의 그 배 승차 요금의 현실화 부분이 그때 분명히 문제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대로 어떻게 됐다는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아마 나중에 또 사고 나면 또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대중의 문제를 좀 논하고 싶어요. 대중들이 세월호 때는 뭐 국민의 대부분이 가슴이 내리앉았다. 우울했었다. 그리고 비극에 마치 공유. 이런 부분이 거의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왜 이런 고시원이나 물론 그때만큼 많이 사람들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이 죽음의 숫자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슬픔이
이렇게 커지는 건가? 그것보다 제일 크게 영향을 준 게 그때 생중계. 그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계속 그 헬기에서 찍으면서 생중계를 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직접 그 현실을 보면서 그냥 쭉 몇 시간에 걸쳐서 그 상황을 지켜본 거하고 뉴스로 잠깐 본 거하고는 좀 그 영향을 주는 게 틀리거든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들이 안 파서 그렇지. 네. 이번에도 그 돌아가시거나 못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는 사람도 네, 있을 네. 거고 가족이 녹음한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네. 그때 불이 나서 이렇게 자기가 질식해서 죽기 전까지 카메라로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네. 그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이번에도 역시 그런 비극성은 똑같죠. 거기에 그만큼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왜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하청민들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솔직히 하청민이잖아요. 노숙자 직전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하청민의 죽음은 이 비극성이 조직화되지 못한다라고 보면 그런데 이제 세월호라는 부분은 그래도 수학여행 가던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우리 사회에 버림받거나 뒤처져 있는 사람들의 죽음인데 네. 그것도 거기에는 세월호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우리 사회가 하층민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이 보편적으로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살아가는 만큼의 법과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좌파 정권이 잡고 있다라는 게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좌파 정권이 이제 우파 정권이 잡고 있을 때 이런 그 사건이 생겼으면 바로 이렇게 그 좌파 세력들이 여론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예. 그 우파 세력은 없습니까? 그 우파 세력은 많은데 예. 우파 세력은 이런 일에 있어서 예, 예. 그러면 한국당은 왜 거기에 여론들 여럿이 가서 방문을 하고 예, 가족들을 그렇게. 만나서 변호사도 있을 건데 예, 내가 예. 변호사를 맡아줄게. 예. 당신들이 집단 소송을 국가를 향해서 내라. 예, 예. 그리고 또 우파 언론들을 데려가서 이 슬픔에 가득 찬 가족들의 비극성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예, 이렇게 확산시킨다. 예. 또 우파 단체들은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네. 조직화하면서 네. 이건 문재인 배상해라고. 네. 왜 그렇게 못해요? 그럼 좌파를 갖다가 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좌파의 조직화하는 걸 비난할 게 아니라 우파의 무능력을 그렇죠. 자성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네. 상대는 항상 그렇게 할 건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초창기부터 거의 엎어버리잖아요. 네. 이명박도 집권하고 한 석 달 만에 네. 그냥 광우병에 걸리면서 정권 초부터 거의 맛이 그렇죠. 가서 순치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는 중도 실용 상생 이야기하면서 네. 이상한 헛소리 하다 끝났고 땅이나 열심히 팠지 4대강. 네. 박근혜 정권도 집권하고 1년 한 몇 달 만에 네, 네. 저거 겪으면서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파는 왜 그런 그 우파도 이제 그렇게 전투적으로 바뀌어야죠. 예. 핵심은 그 우파도 이제 조직화돼야 되고 자유한국당도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 현장도 가고 예. 그들을 나몰라 내팽개치지 않고 예.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가 우리 사회에 왜 우파는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제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인데 상당히 이 사회 전반에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아직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지만 네. 그러니까 각 개인들을 존중하는 그 분위기가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의 중요성을 아는 것도 적고, 그다음에 개인의 내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도 중요하다는 거를 이해하는 부분도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구나. 자, 원장님은 지금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아구 같은 사회에서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생이 왜 사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그러는데 저는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전번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단어를 쓰고 행복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자기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거거든요, 대부분. 예. 근데 인생 자체가 자기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주 잠깐이고. 네. 대부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행의 연속이냐?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무덤덤하게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는 상태가 실제로는 행복한 상황인데, 그 상황은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별일 없었을 때가 행복했던 때였구나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매달리지 말고, 그것보다는, 마음의 동요가 적은 상태를 추구하면, 그 상태가, 시간이 마음의 동요가 적은 상태가 유지되면 그 사람 자체가 평생을, 편안한 상태로, 안락한 상태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의 동요가 적은 상태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동요가 적은 상태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동요가 적으려면 집착이 적어야죠. 집착이요. 뭔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거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과는 신께 맡기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이라 이거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그 출연해 줘서 감사합니다. 네. 예.